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사상 최악 수준으로 부진한 미국 경제 지표와 주요 은행 순이익 감소 소식 등이 집중되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86%, S&P 500 지수는 2.2%, 나스닥 지수는 1.4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 합의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하거래소에서 5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1.2% 하락한 19.8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전역에서 경제 활동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현지 시간 15일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모든 지역에서 굉장히 불확실한 전망을 보고했으며 향후 수개월 동안 대부분의 예상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줬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국 개표율 99.4%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 의석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살짝 넘는 103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어제 쉬어가는 사이에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어제 IMF 측에서 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까지 낮춰 잡으면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대만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까지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3월 산업 생산은 5.4% 넘게 하락을 하면서 2차 대전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요. 더불어 3월 소매 판매도 8% 넘게 하락을 하면서 8년 만에 최대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WTI도 19달러 선까지 빠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는 1.86%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23,0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S&P 500 지수가 이 3대 지수 가운데서도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일단 은행주들이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S&P 500 지수 2.2% 넘게 하락을 했고 62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2,783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122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8,39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 금 가격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1.6% 하락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이 반복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함께 보시면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보면 이 샌비트 타임존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BTG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등락폭을 보였고 아이온체인은 강보합권, 비트코인 캐시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외의 코인들도 함께 보시면요. 리플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이 중에서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1.4%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저희가 좀 앞서서 마감 상황까지 짚고 왔는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자체가 좋지 않았고 더불어서 은행의 실적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WTI 가격도 18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내면서 29달러까지 현재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엇보다 시장의 그 경제적인 지표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뭐 시청자분께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예상보다 발표된 실적이나 데이터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미국 3대 지수를 하락으로 좀 이끈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무엇보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관련해서 S&P 500 지수가 2.2% 등 전체적으로 미국 3대 지수와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기록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월가 페이퍼를 보면요. 여전히 사상 최대의 어떤 실적들이 상당히 부진하다. 즉 어닝 쇼크 이런 의미가 많이 있고요. 경제 지표와 또한 은행의 어떤 실적들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이 결국 2020년 1분기 뿐만 아니라 2분기 때로는 3분기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스트레스를 좀 크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면 어제와 오늘 거쳐서 나왔던 경제적인 데이터를 보시면서 시장의 경제적인 어떤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몇몇 데이터 관련된 눈에 띄는 데이터가 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이 어제와 오늘 거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겠습니다.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것이 결국 뉴욕 주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직전에는 21.5가 떨어졌고 시장의 전망치는 약 35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78.2 그러니까 지난 시기의 금융위기 때 떨어졌던 것보다 상당히 급락했다 이런 부분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소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로 전월에는 0.4%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전망치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8%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전망치보다도 더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제와 오늘 나온 데이터를 관련돼서 뭐 산업 생산 그리고 설비 가동률 그리고 제조업 생산 등 상당히 어제와 오늘에 거쳐 나온 데이터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부적인 데이터를 좀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이 바라보는 즉 베이지북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베이지북의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베이지북의 모습인데요. 주된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 베이지북의 내용들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키워드로 좀 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이번에 그 베이지북 관련돼서 전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있냐면요. 경제활동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다는 표현 나와 있고요. 왜 부정적인 표현 나와 있냐면 코로나19 관련된 코로나19의 결과를 통해서 예상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특정 그 주는 뭐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급락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임금 부분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임금 부분도 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고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급락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공통적인 코멘트는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의 효과 때문에 많은 섹터와 많은 기업들이 어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나온 데이터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지북의 데이터인데 베이지북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베이지북 데이터 이후에 3주 때론 4주 후에는 FOMC가 열릴 예정인데 자 그렇다면 FOMC 때 과연 기준금리 인하가 제로 금리까지 가게 된다면 또 다른 양적 완화가 기대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인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인물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셨는데요. 이제는 앤드루 커스머 그러니까 뉴욕 주지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상당히 코로나19 관련돼서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즉 피할 수 없 사회적 거리를 두게 피할 수 없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쓰던가 그리고 그 안면 즉
그 얼굴 가려라 이런 어떤 행정명령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지사는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 속에서 결국 코로나19가 지금보다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차트 속에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JP모건의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월간 데이터인데요. 상당히 지난 1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그 141달러에서 최근 들어서는 90달러 어떤 약세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골드만삭스의 모습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은행주가 상당히 실적이 평가가 상당히 급락의 모습 보이겠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달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급락의 모습 보이겠고요. 따라서 어제와 오늘 걸쳐서 나왔던 은행주의 실적들이 2019년도 1분기 대비로 손익의 구조가 약 40% 이상 급락을 보이는 등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결국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 관련돼서 은행업종의 지표가 상당히 부정적이다. 즉 깜짝 쇼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를 필두로 해서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온 경제적인 데이터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이 지금보다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어떻게 보면 부활절 전까지 미국 경제가 상당히 그 정상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게 예상보다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로드맵을 나오고 있습니다. 로드맵의 뭐 주된 내용은 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농업이나 금융 그리고 건설, 국방, 에너지 등 17개 섹터를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부활절 넘어서 즉 5월 1일 날까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워밍업을 할 수 있게 상당히 그런 부분 로드맵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트렌드가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뉴욕주를 비롯해서 6개, 7개 주가 관련돼서는 상당히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또한 자택에서 격리되고 그런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몇몇 데이터를 보면 미국 국민의 많게는 극단적으로 보면 90%까지 자가격리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뉴욕 주지사의 기본적인 코멘트는 어떻게 보면 몇 개의 어떤 주지사와 상당히 그 세이프 그리고 코디네이트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날을 기점으로 정상하겠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앤드루 코스모의 주지사 얘기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가장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뉴욕주를 비롯해서 몇 개 주가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가 결국 어렵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 날 아무리 경제 정상한다 하더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시그널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미국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그러니까 앤서니 파우치 통상 이 인물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인물인데요. 이 파우치 소장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날 이제 정상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파우치 소장은 5월 1일 날은 너무 낙관적이다.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 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정적인 제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파우치 소장을 해고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상당히 파우치에 대한 인물이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 보면 파우치 소장이 왜 이런 코멘트를 했는지 잠깐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데이터인데요.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사망자가 13만여 명 그리고 현재 185개국이 확진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파우치 수장의 얘기처럼 5월 1일 날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 미국의 지수가 어제는 상승, 오늘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은 지금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어떤 파우치 수장의 코멘트를 좀 눈여겨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좀 짚고 왔는데 간밤에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고요. 더불어서 뉴욕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약 10분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지났다. 재개를 위한 새 지침을 내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좀 시장에서는 호재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디폴트 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통상 우리가 대손 부분은 좀 이 단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즉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에 기업이나 개인들이 대출이나 이런 어떤 모기지로 발생하는데 현재 미국 경기가 어려지고 있고 또한 1월 어떻게 보면 20일 전후 확진자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뉴욕주를 비롯해서 몇몇 주에 결국 출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급여의 70% 정도 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자를 못 갚기 때문에 은행 업종의 주가가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주된 내용이고요. 대선 충당금의 의미는 아실 겁니다. 결국 지금 모르겠지만 앞으로
결국 대출자들이 대출을 못 갚고 결국 디폴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일단 그때를 대비해서 대출자의 어떤 일정 부분은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았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 경기에 은행업종의 주가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월가의 대표 은행들이 대손을 그만큼 많이 쌓아놨다는 것은 앞으로 결국 대출자들이 연체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컨디션시 플랜,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일단 쌓아놓았다. 이런 평가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눈이 띄는 것들이 몇몇 월가의 어떤 대형은행이죠. JP모건 관련돼서는 충당금 총 누적 규모가 82억 9천만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많이 쌓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즉 충당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순이익은 떨어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JP모건의 어떤 1분기 순이익이 작년 1분기 그러니까 2019년 1분기 대비로 69%의 어떤 손익이 감소됐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또한 대출이 잘 론이 일어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연체 예상자를 계산해서 대손을 많이 쏘아놨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 손익이 그만큼 충격이 있다는 것들은 JP모건을 비롯해서 많은 은행업종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IMF의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IMF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런 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미국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IMF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결국 얼마나 그 글로벌의 어떤 데이터를 만지는 IMF는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IMF 데이터가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20년 관련돼서도 2020년 1월 달에 IMF가 어떤 전망치를 발생했고요. 또한 어저께 IMF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세계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세계 GDP가 2.9%인데 2020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세계 경제가 GDP가 3.3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즉 2019년보다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휩쓸고 나서는 마이너스 3%의 GDP가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대비로 약 6.3% 정도 GDP가 더 떨어진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이 이번에 은행업종에 왜 대손을 쌓나 이것과 상당히 맞물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2019년, 2020년도에는 미국의 어떤 GDP가 우리는 2%대 GDP를 성장, 때로 달성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여러분이 코로나19 관련돼서 마이너스 5.9%의 어떤 GDP가 오히려 역성장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국의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시장에 충격은 클 수 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을 넘어서 유로존도 똑같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이번 1월 달에는 유로존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스페인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는 2020년도에는 GDP가 1.3을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충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역성장도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7%대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을 넘어서 한국 옆에 있는 일본도 같은 모습입니다. 올해는 뭐 0.7%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의 어떤 대응의 어떤 부적정한 모습도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일본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모습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020년 2월 달에는 우리가 그 IMF가 바라볼 때는 2.2%의 어떤 GDP 성장률 그러니까 작년보다 좋을 것입니다. 이런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좀 충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가 지금 2020년 4월 달에 다른 국가는 상당히 GDP 성장을 마이너스를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GDP 성장의 어떤 역성장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잘 대응해서 IMF가 상당히 좀 좋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IMF의 데이터 관련돼서 눈에 띄는 국가가 두 개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올해는 6%에서 올해는 GDP가 1.2%로 좀 떨어졌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망치보다 떨어졌지만 앞서 보셨던 중국과 인도가 다른 국가보다도 상당히
그 역성장하지 않았다는 것, 상당히 마이너스가 적게 됐다는 것들은 결국 이후에 중국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안정성이 좀 높아진다면 이제는 좀 기대폭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GDP의 성장률은 급락하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물론 이런 선방은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방의 폭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IMF가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일 만에 보니까요. 이 주식이 30% 넘게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테슬라와 연동되는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는 그래도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제한적이다고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예전에 왜 그런 것처럼 뭐 포드나 소위 미국의 그 GM이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메이커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상대로 선방하고 있는데요. 선방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2.81% 상승한 729달러로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몇몇 주가의 모습 관련돼서 포드의 주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포드의 주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월봉 차트인데요. 포드의 주가가 이게 주당 5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 정말 얼마가 안 되는 주가의 모습을 우리가 포드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그 GM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당 20달러. 물론 지난 3월 달 월봉 기준으로 보면 14달러에서 소폭이나 올랐지만 여전히 21달러 전후에 머무르는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포드나 GM을 뭐 사고도 남을 정도로 상당히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평가는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평가가 상당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후에는 우리가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을 통해서 이제 그 소위 그 자동차 가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내연기관의 어떤 자동차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뭐 전기차 모드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충격이 커지고 있지만 전기차 섹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후의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약간 좀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앞서서 포드 그리고 GM에 대한 말씀 들어봤지만 글로벌 자동차 산업 관련돼서 코로나19의 어떤 여파로 작년 대비로 이번에 연 분기로 보면 약 12%의 어떤 기본적으로 전통 자동차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에서 나온 페이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수요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들은 테슬라가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결국 2월 달의 데이터인데 2월 달의 데이터가 지금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어떤 퀘스천 마크가 들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2020년의 추정치가 2019년보다 약 10몇 %, 그러니까 12% 정도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이 약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2월 달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3월 달, 4월 달에 되기 때문에 이후의 데이터는 결국 12%가 아니라 결국 20% 때로는 30% 정도 자동차 수요가 또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타겟은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자동차 시장 관련돼서 2019년 대비로 약 15%의 어떤 수요가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 4월달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것이 15%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보면 30% 정도 자동차 시장에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린 관련돼서 미국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한국의 주식이 아니다, 즉 세계의 주식이 아니다는 표현 속에서 out of this world 이렇게 저세상 주식이다라고 평가할 처럼 이제는 증권사에서 즉 월가에서도 이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평가는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당 어떻게 보면 729달러 마감됐지만 골드만삭스는 864달러. 최근 들어서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지고 있는 섹터의 어떤 목표 주가를 상당히 하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에 테슬라 관련돼서 864달러까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즉 바이 섹터로 놓고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는 결국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주가 상승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을 사서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의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 매도 종목이 엇갈리는 이 데칼코마니 매매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수급 상황 잘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가 개인과의 반대적인 흐름들로 나오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개인은 어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때 어떤 그 그러니까 매도 효과를 그대로 안고 사지는 않습니다. 약간 저가 매수를 하려는 경향이 높다 보니까 어떤 매수 효과 이렇게 쭉 깔아놓는 경향들이 좀 상당히 크죠. 그렇게 되면은 매도자가 우위한 시장이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한다. 즉 효과를 한두 개 잡아먹고 내 물량들을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개인 매수가 이를 받쳐가는 과정이 되고요. 매도는 좀 강하게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시장의 약세 국면이나 시장의 충격을 받을 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흐름들인데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한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개인 순매수한 상위 15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이 외국인들 매도 상위 종목이고요. 반대로 외국인들 순매수한 상위 15개 종목 중에 7개가 개인 순매도, 말씀하셨던 데칼코마니가 이럴 때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개인 순매수한 종목들 상위 종목들과 외국인들 순매하는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4일, 그러니까 즉 약 한 달 정도 넘는 사이에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요. 또 레버리지를 통한 매매도 많이 했습니다. 즉 신용이나 대출로 또 많이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주가는 별로 아직까지는 안 좋았죠. 네, 3월 달보다는 지금 주가는 별로 안 좋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를 매수를 많이 했는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선불 인버스 2X도 많이 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 밑에 보면은 코덱스 인버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기 때문에 내가 해지를 하려고 어떤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ETF를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치밀하게 대응을 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집력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중구난방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삼성전자를 사면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해서 내가 계속 수익이 나겠다라는 방향성과 함께 움직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쪽의 매수가 계속 보강을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선물 인버스 쪽과 관련된 쪽이 눈에 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방향성도 그렇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개인의 매수세에 대해서 자금은 어떤 예탁금도 45조 원대 부분까지 들어왔던 흐름들이지만은 지금 시장의 결집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번 여실히 증명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그 밖에 종목들로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과거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그래도 매수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흐름들이 약간 어떤 테마주나 아니면은 중소형주 쪽으로 매매가 많았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시장이 급락하고 어떤 위급한 시기에 그래도 싼 종목들을 사겠는데 그래도 망하지 않은 종목들을 사겠다라고 하는 약간 스마트한 개념들이 좀 더 포함되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최근까지 나왔을 때는 시장이 V자식으로 반등을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실물 경제가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느리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반대로 외국인들은 오히려 관련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도했다라는 관점들이 어떤 교차적으로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과 개인이 순매도한 종목들을 또 교차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를 한 종목의 특징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ETF 쪽의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코덱스나 타이거 관련해서 TR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당을 재투자하는 쪽으로 만들어진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빼나가지 않고
계속 대투자를 하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거나 어떤 특징적으로 매매가 활발한 종목은 아닌 관점 쪽에서 여전히 그래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는 관점일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시장에 미치는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매매했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계열 쪽에서 그냥 셀트리온을 샀죠. 쉽게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개인이 많이 샀고요. 그밖에 이제 펄어비스나 또 넷마블, 게임주가 차지하는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비대면 효과 쪽에서 우위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진칼은 개별적인 이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스타일로 보게 되면은 약간 종목별로 대응했다라는 쪽의 흐름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에 여러 가지 현금이 필요한 상황 쪽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진 상황 쪽에서 한국 시장을 매도하는 이유가 특히 어떤 한국의 단점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신흥국 관점 쪽에서, 그리고 일단 현금화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응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도하는 게 맞고, 그래도 개별적인 이슈나 호재가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 쪽에서 다음 시장의 2라운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떤 실물 경기 관련된 타격을 입은 다음에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기업들 실적, 이제 발표되는 1분기, 2분기 실적 쪽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 나면서,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회복할 수 있느냐의 속도에 따라서 또 바뀌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 한 단계, 두 단계 거쳐가야 될 스텝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빠르게 2,000선 안착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시장은 약간 여러 가지 흐름들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지금 매수했던 종목들 다시 재차 밀릴 것 같아, 그러면서 전량 정리하고 현금화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다시 흔들리게 되면은 재차 사보자라고 하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도 주식 비중 관련돼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 100% 특히 공격적으로만 대응하기는 아직은 좀 생각해 볼 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개인은 이 고위험 상품에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 과거의 패턴들이나 흐름들을 봤었을 때 개인들의 매매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처음에는 시장이 급하게 밀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게 기회다. 이럴 때는 나도 한번 하락하는 시장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지, 그러면서 대거 이제 매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특히 현금이 없으면은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아니면 그동안에 차라리 예금으로 지금 이자 받아서 얼마 받겠어, 차라리 한번 수익 내면은 10% 20%는 금방 나올 텐데 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죠. 그런 관점 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주가가 반등을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역시 나는 주식 잘해, 그러면서 일단 팔죠.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파는데, 일단 판 가격보다 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죠. 여기가 고점, 단기 고점으로 생각해서 밀리면 다시 달라고 그랬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오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는 가격이 워낙 내가 샀던 상품 단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못 사죠. 그러면은 일단 잊어버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주식을 잘하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이게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그동안의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주나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들썩들썩하게 되면은 그쪽의 매매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한두 번 맞춰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은 테마주로 계속 매매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 걸리게 되면은 그동안 수익 낸 거 다 토해내게 되죠. 그럼 다시 주가는 올라왔는데 계좌는 본전입니다. 열받죠?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정기예금 든 거 깼는데
그럼 거기 이자라도 찾아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약간 그래도 무리하는 매매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원금 손실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올라갔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라고 생각하는 게 또 지금까지 개인 매매의 패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또 하나 부담은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신용 관련된 매매가 지금 거의 10조대에서 거의 6조 2천억 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다이렉트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피눈물이 났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다시 신용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시장은 계속 반복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ETF 쪽의 레버리지나 인버스, 그리고 원유 파생 상품 ETN까지도 투자가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간 지금 방향성과 함께 고위험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솔직히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신이라고 하더라도 고수라고 하더라도 100% 맞추기가 힘듭니다. 즉 왔다 갔다 해서 한 서너 번 맞춰서 나는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차라리 선물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다가 한 번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서너 번 매수했던 거 다 토해냅니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차라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걸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방향성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보다 방향이 어찌됐든 간에 오히려 하락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봐오던 좋은 종목, 그리고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들을 계속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원유 관련된, 유가 관련된 쪽의 동향은 ETN 쪽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대부분 ETN은 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괴리율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ETN 같은 경우는 시장의 공급자 역할, 즉 매도 물량을 공급을 하는 역할들이 시장 조성자라고 그러죠. 이게 증권사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매수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매도를 제때 공급할 수 없는 한계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유가 대비해서 괴리율, 즉 유가와의 어떤 벌어진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커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매도가 유리한 ETN에서 매도가 유리한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위험주의 쪽으로 나오면서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거의 뭐 30% 이상 어떤 괴리율이 확대됐다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은 일단 가격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매매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가급적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20달러대에 와 있는 유가가 하락해봐야 얼마나 하락하겠어라고 할지 몰라도 20달러에서 10달러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반토막입니다. 50% 손해입니다. 그런 거기다 ETN은 손해폭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 위험한 매매는 자제하시고요. 오히려 그냥 기업에 집중하자,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총선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앵커님은 원하시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도 노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불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근데 가장 또 우려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 선거가 어떤 주식시장에, 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역할은 제한적이다라는 쪽으로 결론은 내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 우려하고 싶은 게 지금 어떤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이제 단독적으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전국을 이끌 수 있겠다라는 쪽이 정치 안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본주의 기반, 그리고 시장이 우선인 자유민주주의 쪽의 국가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지금 여당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조, 특히 총선 이후에 나오는 법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 만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살짝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또 독주나 폭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보다 이제 또 저희는 주식 쪽만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인물 관련된 정치 테마주 오늘 하루 움직이게 되면 하루 반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총리 관련주들 이런 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등락들이 같이 보여지겠죠. 근데 너무 그쪽에 집중하면서 대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공약 관련된 종목들이 보게 되면은 주요 4당의 공통이 미세먼지 관련된 쪽,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이런 친환경 쪽은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마 오늘 공공 와이파이 관련주 쪽은 그래도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오늘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관련된 전파기지국이나 특히 나머지 아이즈비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관련된 4종목 중에서 3종목은 제가 알기로도 신용이 안 될 정도로 약간 좀 거래 유의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나마 전파기지국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오늘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은 한번 팔 때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이제 나머지 종목 쪽으로 봤을 때 지난 어떤 화요일 날도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남북경협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남북 관련된 쪽에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쪽은 너무 약간 좀 멀리 갔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물론 오늘 내일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격 매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있으신 분들 한번 팔고 나올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어떤 남북경협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냐라고 보게 되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계속 경제 쪽에 집중할 가능성, 특히 충격을 최소화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실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부의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4.15 총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집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일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5월 중순과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과 전주 25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릉은 15도 선에 머물며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서부와 전북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출근길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대체로 맑지만 동해안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5도까지 오르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종일 구름 많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다가 차츰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23도,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으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내일 새벽 서해와 제주 먼바다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조함이 해제되는 곳이 있겠고요. 높았던 기온도 다시 제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